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자, 금일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좀 짚어볼 건데요. 지금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떨어지는 게 맞고요. 유별나게 에코프로만 오르고 있으니까 에코프로가 코스닥을 끌어주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마치 엄청 좋은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종목은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종목들을 사이드 종목들을 삼성을 기아, 현대를, LG를 팔고 에코프로 종목을 투자하고 있죠. 이사를 오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을 팔아서 에코프로를 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광풍이. 자, 광풍이 불고 나서 경제는 폭락한다라는 시나리오가 제가 이미 수차례 언급드렸죠. 그런데 에코프로는 지금 먹을 게 많다라고 계속 알려드렸고, 광풍이 분다는 게 뭐예요? 폭등한다는 거죠. 폭등이 불고 나서 그 다음에 경제가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 다음 시나리오까지 미리 알려드리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주인공이 있어야 돼. 주인공이 지금은 에코프로 BM이라고 했죠. 그게 광풍이 불고 미친 듯이 올라가면 대기업 주식 다 던지고 여기로 몰려요. 그리고 이 종목이 최정점을 찍고 나서 그 종목을 누군가 무너뜨려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종목을 다 들고 있는데 그게 붕괴가 되면서 경제도 함께 붕괴가 돼요. 그 종목이 나빠서 붕괴되는 게 아니라 경제가 붕괴되는 시점하고 맞물려요. 옛날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2008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IMF 때도 그랬고요. 역사는 반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 위기가 왔다? 안 왔죠. 여전히 경제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시장이 지금 좋아야 되는데 실제로 안 좋단 말이죠. 왜 그런지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자, HMM 제가 예전에 분명히 참 많이 경고했어요. 미친 듯이 올라간다고 했죠. 그리고 반드시 붕괴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제가 에코프로에 대해서 계속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준비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열심히 달리고 있잖아요.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장기 투자 얘기를 하지 마셔야 되는 게 미친 듯이 올라가고 결국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올라간다고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오르고 나서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 있다. 올라간다. 뭘 하셔야 되죠? 여기서부터 내가 언제 팔지, 얼마에 팔지 정하셔야 되는 건 꼭 하셔야 돼요. 지금 계획서를 짜세요. 그때 가서 뭐 장기 투자한다? 장기 투자 해보세요. 올라가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을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언제 팔아야 된다, 얼마에 팔아야 된다. 그 메모장을 항상 들고 다니시거나 핸드폰 배경화면에 적어 놓으시거나 컴퓨터에 메모장을 붙여 놓으시거나 그걸 계속 외우고 있어야 돼요. 생각만 하면 결국 그때 되면 욕심나서 더 올라갈까봐 안 팔아요. 그때 가서 장기 투자한다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나시고 돈 버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결국에 팔고 나와야지 내 통장에 돈이 입금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흥국화재죠. 한국가스공사죠. 많이 떨어졌죠. KG스틸 많이 하락했죠. 그 다음에 GS, SK디스커버리, 하나손해보험이죠. 이마트죠. 태영건설이고요. 신세계 INC입니다. 우리금융지주고요. 모두투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회사들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막 떨어지고 나서 상반기에 반등을 한 종목들도 많은데 그게 뭐 예전처럼 뭐 고점으로 다시 간 게 아니라 그냥 고만고만한 그 선 안에서 있어요. 하나생명이고요. 기업은행이고요. GS글로벌이고요. 현대코퍼레이션이고요. 한국철강이고요. 대우건설이고요. 현대차증권이고요. S오일이죠. 신한지주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유명한 회사들이 많죠. 카카오죠. 그 다음에 네이버죠. SK죠. 이 종목은 오뚜기죠. 남양유업이고요. 이렇게만 보셔도 반토막이에요. 자, 지금 뭐 한두 개의 종목들이 뭐 떨어지고 일시적으로 뭐 시장이 잠깐 조정받았다 이게 아니라 작은 기업부터 큰 기업까지 전체적인 걸 다 돌이켜보면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금호전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개의 특성을 가진 그런 종목들에 집중이 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하락하고 있어요. 사실 뭐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차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확실한 특성들의 종목들 특정 이슈를 가지고 있는 뭐 전쟁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류의 종목 외에는 대부분이 그냥 하락하는 게 맞고 다른 종목들을 팔아서 한 가지의 종목 예를 들어 에코프로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종목들을 검토를 해봐도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셀트리온이죠. 지금 반토막이 나와 있죠. 지금 60%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 맞아요.
뭐 한두 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건 롯데 하이마트죠. 이건 삼성중공업이고요.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시장이 맞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잘 버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CJ 대한통운이고요. 이 종목도 고점 대비 70% 하락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은 너무 한쪽에만 돈들이 쏠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폭죽이 터지는 건 맞고, SK바이오사이언스죠. 고점 대비 80% 하락했어요. 기본적으로 반토막 이상 나는 건 그냥 기본이에요. CJ CGV고요. 고점 대비 92% 하락했어요. LG 헬로비전이죠. 고점 대비 80% 하락했어요. 현대 홈쇼핑이죠. 고점 대비 77% 하락했어요. 지금은 종목이 올라가는 게 좀 기이한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또 이슈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주식은 지금 상황이 어쨌든 전체적인 지표만 놓고 보면 전체 평균이잖아요.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좋은 건 맞아요. 이 자금들이 A업종, B업종, C업종 골고루 퍼져야 되는데 골고루 가는 게 아니라 코스닥만 놓고 보면 에코프로에만 몰려요. 에코프로에만. 이렇게 많은 자금들이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목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에만 몰려요. 그래서 사실 시장이 좋은 건 또 아니다. 에코프로를 들고 있어야 좋다고 느끼는 것이고, 예전에 카카오가 무너졌을 때, 네이버가 무너졌을 때, HMM이 무너졌을 때, 신풍제약이 무너졌을 때, 시젠이 무너졌을 때, NC소프트가 무너졌을 때 보면은 결국에 다 무너져요. 그래서 결국에 수많은 자금들이 그 한 종목에 몰리게 되면 부작용이 어떻게 되냐면 다 같이 손실을 입어요. 또 예를 들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이슈를 받았던 게 HMM이잖아요. 예를 들어 2021년도에 이슈를 받았던 게 카카오, 네이버도 있었지만 이런 HMM도 실제로 실적 때문에 급등했잖아요. 지금의 에코프로처럼. 그래서 뭐 에코프로는 다르다가 아니라 이미 뭐 2025년도, 2030년도 미래의 호재들이 올해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원래 호재라는 것이 미리 공개가 돼버리면 미리 올라버려요. 2030년도까지 에코프로가 어떻게 될지 그 계약 내용들이, 호재들이 다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의 고점이 23년도에 호재가 다 터지면 호재가 시세로 올해에 반영이 다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아파트를 올해 샀어요. 근데 2030년도에 호재들이 올해 발표가 다 돼요. 뭐 우리 동네가 시골이었는데 고속도로가 뚫리고 지하철이 개통되고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하이닉스가 들어오고 우리 지역의 인구가 10만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구가 100만을 넘어서게 된다. 2030년에. 그러면 그 많은 호재들이 시세에 천천히 반영되는 게 아니라 그 해에 호재가 다 전부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그 해가 고점이지 2030년이 돼야 고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미리 호재들이 발표된 것들은 그 해에 시세에 반영이 다 돼요. 그 해에 다 올라요. 그래서 호재가 25년도, 2030년도 그때가 더 좋다. 그때 좋은 것들이 이러이러한 게 있다고 한다면 올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올해 호재가 시세에 반영이 다 돼서 올해 다 올라버려요. 25년도, 30년까지 기다린다고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시세가 전부 다 반영이 되고 결국에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년 되고 30년 되고 그때 더 좋은 호재들이 계속 더 나온다면 이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셀트리온이 있잖아요. 호재가 정말 다 반영이 막 돼요. 내가 이때 막 주식을 샀는데 이 회사가 5년 뒤에 미국에 진출하고 중국에 진출하고 싱가포르에 진출하고 막 여러 가지 호재들이 다 겹쳐요. 5년 뒤에 10년 뒤에 좋은 그런 자료들이 이 해에 발표를 다 해요. 그러면 시세가 이때 전부 다 반영이 돼서 미리 올라버려요. 그리고 나서 오르고 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좋아지는 게 또 새로운 게 또 나오면 뭐 미국에서 뭐 바이든이 셀트리온을 밀어준다. 계약을 했다 정부하고. 그런 자료들이 나오면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졌다가 이렇게. 그리고 시세가 또 반영이 되고 다시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회사를 보면 올라가고라고 알겠지만 실제 시세는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요 지점보다 더 높게 가고 이 지점보다 또 높게 가고 만약에 호재가 계속 나오면 일단 호재들은 앞으로 3개월, 6개월 그 사이에 전부 다 시세에 반영이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시기는 다 알려드렸고
제가 이제 시기까지 다 알려드렸잖아요. 호재들이 뭐 5년 10년 그런 호재들이 시세에 전부 다 올해 반영될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을 또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하락하고 다시 올라갈 것이다. 진짜 더 좋은 게 많다면.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은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경제가 사실은 좋습니다. 이게 정말 기이한 현상인데 경제가 지금 좋아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경기 침체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경제가 당연히 무너졌어야 됐는데 이 정부에서, 전 세계에 있는 정부들이 이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방어를 하면서 돈을 막 찍어대서 이 경제가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돈을 찍으면서 막는 과정에서 지금 물가는 반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조용히 기업들이 파산을 막 하고 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실직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화폐가 넘치고 있고, 실직을 원래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대기업에서 적자 내면서 월급을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실제 경기가 꺾이진 않았어요. SG에서는 미국 연준 금리 인상의 지연 효과로 미국 증시가 4분기 들어 추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시 강세 모멘텀은 3분기까지 계속 되겠지만 4분기에는 금리 인상의 지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부작용이 어떤 게 나오고 있냐면, 제가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말씀드릴 부분이 참 많은데, 지금 미국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게 바로 달러의 하락이에요. 이걸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미국 국채 상품들이 폭락하기 때문에 미국 은행들이 파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복합적인 게 겹쳐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공매도 세력과 미국의 상황이 똑같아요.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패가 그나마 그래도 금리 인상을 해서 달러 가치를 올리는 거 말고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미국이 파산하게 될 거예요. 금리를 올려도 기업이, 은행이 파산하고요. 금리를 내려도 경제가 파탄 날 거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쓰기 좋은 패가 뭐냐면 그나마 동결 아니면 0.25% 최소화로 해서 금리를 살짝만 올리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미국이 할 수 있는 패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버티고 있죠. 제가 그동안 많은 자료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금 미국이 낭떠러지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라서 방어할 수 있다가 아니라 미국이니까 막지를 못할 거예요. 2023년이라는 개묘해라는 것이 흉작이라고 하거든요. 인적 자원의 몰락, 자산의 몰락, 먹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흉작의 해입니다. 흉작의. 작물을 키우기가 어려운 환경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가는 대폭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국이 침수되고 난리 난 게, 개묘해가 왔을 때는 농작물이 쓰레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가축들이 다 죽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가뭄이 오기도 하고, 가뭄이 오는 나라들은 농작물이 성장을 못하니까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물가는 더 올라가고, 화폐를 계속해서 찍어대니까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그나마 지금 미국이 선물 시장을 잡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충분히 조작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조작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쓸 수 있는 패는 전부 다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여기서 뭔가 새로운 패를 쓰면서 경제를 방어한다. 제가 미국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계산해 보니까 가을, 겨울, 봄 정도까지가 마지막이에요. 바이든이 내년 대선에 나오지 못하도록 누군가 검은 세력이 경제를 붕괴시킬 겁니다. 바이든만 있는 게 아니죠. 상대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이 바이든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미국 경제를 파탄나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경제가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매출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전체 평균으로 보면 2022년도 같은 경우 야놀자 실적을 보더라도 매출이 6,045억 원이었고 매출이 83% 증가했어요. 여행객들이 폭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정확한 증거가 나오고 있죠. 경제가 여전히 활성되고 있고, 내가 자영업자인데 경기가 어렵다 라고 느낀다면 사람들의 소비 트렌드가 다른 쪽으로 간 거지 우리 가게로 안 왔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BBQ 매출이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우리 가게에 손님이 안 온 것뿐이고 실제로 BBQ에 물건을 납품하는 본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있다는 건 결국에 전체 시장은 여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고, 롯데리아 운영사인 롯데 GRS 같은 경우도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매출 26% 증가했고요. 백종원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매출이 32% 증가했어요. 자, 우리 가게에 손님이 안 와서 경기가 어렵다, 자영업자 다 죽는다, 자영업자 고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전체 소비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예전에는 자장면집에 한 달에 3번 갔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그 사장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마켓컬리나 쿠팡 배송이 생기면서 동원에서 운영하는 새벽 배송, 반찬 새벽 배송들, 야채 배송들이 막 생겨나면서 밀키트 산업이 성장하면서 집에서 먹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줄어든 건 맞고, 코로나 때 이후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그만뒀죠. 그만두고 자영업에 뛰어들었단 말이죠. 자영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대출까지 땡겨서 차리게 되면서 본사들은 자영업자들한테 납품할 양은 늘었는데, 오히려 자영업자가 동네에 치킨 수가 5개밖에 없다가 이 사이에 10개, 15개가 되면서 이 사람들끼리 쪼개 먹기를 또 한 거예요. 온라인 구매와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는 게 함께 겹치면서 또 매장에서 운영하던 사장님들이 방어를 못한 부분이 배달 업종으로 시켜먹는 사람들까지 또 겹쳤잖아요. 이 많은 것들이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이 사실 다 죽는다 이런 얘기,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경제가 여전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부작용이 뭐냐,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자영업을 많이 뛰어들면서 사업자 수가 늘었다는 건 뭐죠? 노동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다 자기 가게를 운영하니까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우리 동네에서 사람들이 돈 쓰는 양은 예전보다 더 커요. 전체 평균에서 보면. 근데 자영업자가 늘었으니까 나눠먹기 하고 있으니까 경기가 나쁘다, 매출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경제가 어려운데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노동자가 없어요. 매장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실제로 경제는 굉장히 좋은데도 사람 구하기 어렵고, 사람들이 우리 매장에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행객들이 늘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돈을 예전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이 맞고,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건 맞고, 예전에 쌓아놓은 재산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가 단숨에 지금 안 죽고 있는 거고, 예전처럼 뭐 돈이 없어서 한 번에 넘어지는 그게 아니라 돈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건데, 대출을 땡겨서라도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맥시멈에 차 있는 상황이에요. 대출도 가득, 소비도 가득. 그래서 이걸 털고 가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고, 그래서 증거가 이미 다 있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죠. 이 내용은.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서비스업의 소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제조업들은 붕괴되는 건 맞는데 2차적으로 소비업은 안 죽고 있어요. 오히려 더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2차적인 이 서비스업들이 붕괴됐을 때 3차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2차 서비스업이 이제 붕괴가 될 때부터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1차는 무너졌고, 대기업이 여전히 사람을 해고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지금 적자 내고 월급 주고 있고, 버티다 해고를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회사가 적자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2군에서 서비스업에서 소비가 전혀 죽지 않고 있다. 그래서 물가는 앞으로 더 올라가고 하다가 결국에는 못 버티고 하다가 경제가 무너지겠죠. 경제가 무너지고 나서 오히려 경제는 크게 올라갈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죠.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